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진짜 인터뷰, 진탐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탐 인터뷰 저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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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박 사장님과 쿠키님과 차차님과 함께 이제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직업의 세계는 법조계입니다. 정말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법조계에 대해 알려주시러 와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두순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이라는 곳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법무법인 이런 거를 치다 보면 그 앞에 괄호를 하고 유가 써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너무 훅 들어갔나요, 질문이? 그 상법상 이 법인에는 크게 4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주식회사 이렇게 4개입니다. 4개인데 지금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유한회사. 네. 근데 통상 법무법인은 유한회사를 형태를 하고요. 많이 보시지만 주식회사는 주, 가로 안에 주 쓰고 보통 네네네. 법인 이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법무법인도 유한회사라는 뜻으로 유하고 법무법인 이렇게 합니다. 가끔 이제 법인이면서 유한법인이면서도 네. 그냥 유한회사면서도 그냥 굳이 유자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안 쓰는 곳들도 있고요. 거기도 아마도 유한회사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유한회사가 뭐예요?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고요. 주주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본을 나눠서 갖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유한회사는 유한사원이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대표적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예요. 아까 4개의 회사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는 회사의 주인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의 주인이라는 자격 외에 개인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명회사가 법인인데 한명회사가 거래를 하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회사의 재산뿐 아니라 그 한명회사의 주인인 개인적으로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점에서 한명합자는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물론 합자회사는 책임이 제한되는 주인과 책임이 제한 안 되는 주인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근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예를 들자면 주식회사가 망했어요. 다른 회사나 다른 개인에게 이제 거액의 채무를 준 상태로 망하면 그 채무는 주식회사의 재산으로 처분하는 것이지 주주가 자기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거든요. 그것처럼 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회사의 그 주인인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는 않는 형태에 속합니다. 새로운 세상인데요, 또? 저희들의 수준을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잘 모르시죠, 원래. 명명부터 몰라서 질문을 드려야 돼가지고 너무 훅 들어갔는데 법무법인 가로 열고 유 가로 닫고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님이신 박두순 변호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유도 모르겠고 사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구성원 변호사는 뭘까요? 구성원이잖아요, 우리 다. 어떤 조직에.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사실 굳이 구성원이라고 표시를 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네이버에다가 이제 박두순 변호사님을 쳐봤어요. 오늘 뵐 거니까. 그랬더니 요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저희가 법인이잖아요. 네. 법인에 저희도 이제 뭐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 자본금을 나눠 갖는 사람들이 법인에 이제 지분이 있는 공동 주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동주인인 사람이 일종의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성원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이제 변호사들이 쓰는 표현 중에 어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어시스턴트 로여를 합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로는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소속 변호사는 그 법인에 이제 자본금을 나눠 갖는 게 아니고 그 법인에 이제 채용된 그래서 이제 연봉을 받는 네. 띄워?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이게 뭐 항상 신분이 고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법무법인들이 소속 변호사를 일정 기간 하면 구성원 변호사가 되죠. 물론 이제 그때 일정한 이제 자본금을 이제
출자를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법무법인들은 출자한 자본금이 큰 단위의 금액은 아니에요. 그 금액 부담 때문에 이제 구성원 변호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어야지 이제 구성원 변호사를 동료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연한이 차는 게 중요하죠. 보통 몇 년 정도의 연한이? 그거는 법인마다 다 다른데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한 8, 9년? 18, 9년. 아니요. 8년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대체로 8년에서 10년 사이 아닌가? 기네요. 네,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아까 이렇게 막 책임지고 뭐하고 회사의 설립이고 이런 것들이 실생활이고 우리 주변의 일인데 진짜 왜 여태까지 이렇게 몰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법조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방금 구성원 변호사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서 몇 년인지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작부터 변호사님이 구성원 변호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 어쩌다 그렇게. 네, 저는 그 변호사 전에 제가 2018년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요. 그 전에 한 24년 동안 검사를 했었습니다. 검사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네. 그런 이제 경력을 인정받아서 바로 이제 구성원 변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법조계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검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법조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세상에서의 직종이 어떻게 될까요? 네. 법조계라는 게 뭐 사전적으로 있는 정의된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자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실제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랑 변호사 자격은 달라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하면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협회에 등록을 해야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온당한 지금 상황이냐에 대해 뭐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협회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제도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체로 법조계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렇게 볼 때 법조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사, 법원에 그리고 검찰청에 있는 검사 그리고 보시면 이제 활동하는 변호사 요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군에도 군대에도 군 법무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뭐 군 검사나 군 판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군 판사나 군 검사 이런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검사님, 판사님 이런 분들은 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요건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검사가 되고 어떤 분들은 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전에는 지망을 하고 물론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법원에 가려면 뭐 법원의 인기가 좋으니까 뭐 일정 성적 이상이어야 된다. 검사도 뭐 일정 성적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게 뭐 사실상 그런 경쟁이 좀 있었죠. 연수원 수료할 때 뭐 성적을 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망하면 바로 지망할 자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그냥 바로 판사를 하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니까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판사를 뽑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판사님들은 이미 된 분들이니까 그분들 빼고 이제 신규로 판사가 되려면 2025년까지는 7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년간의 이제 경력이 있어야지만 판사로 이제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그 자격증을 가져야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로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예전에는 사법 시험을 합격을 했어야 됐고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무사히 수료해야지 이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사법 시험이 폐지됐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이 이제 부여됩니다. 부여되고 그렇게 자격증을 얻은 다음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저는 이제 지망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고 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들 중에 판사를 새로 다시 뽑는다? 이렇게 이해해요. 네, 뭐 검사나 변호사나 뭐 헌법재판소 연구관이나 네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아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면서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정부 부처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가서 활동하시기도 하고 사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시기도 해요. 이분들 변호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가 있으면 변호사고 등록을 안 하고 자격만 갖고 가 있으면 변호사는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통 예전에는 이제 보통 사무관으로 경력직이나 또는 특채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6급 정도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변호사 자격을 처음 취득하면 예를 들자면 경찰의 경우에는 경감으로 그 외 부처는 이제 주사 그런 이제 직급으로 정보부처 그리고 뭐 준정부기관도 다 정부기관의 뭐 6급 뭐 5급에 대응하는 직책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요 비슷한 직책으로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은 이제 정부기관에 갈 때, 공무원에 갈 때는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가시고요. 네. 이제 사기업에 갈 때는 변호사 등록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사내 변호사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부르죠. 큰 기업들이. 요즘 사내 변호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그 뭐 사내 변호사든 정부 부처든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7년, 25년이 이후에는 10년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회사 경력, 어디 경력, 변호사 경력,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후에 가진 모든 경력을 다 합해서 7년이 되면 25년 이후에는 10년이 되면 이제 판사로 지원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근데 네네. 변호사님 자기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보통 협회에 다 가입하지 않나요? 왜 안 하는지 궁금한가 있나요? 왜냐하면 변호사 등록을 하면 변호사 활동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공무원은 공부에 충실해야 되지 다른 활동을 안 활동하면 안 하겠다는 되니까. 뜻인 거구나. 예, 네. 그리고 변호사님 군대로 가는 경우는 네. 군인의 신분인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 예, 군인의 신분. 법무부 소속이죠. 군 법무관님들은요. 아니요, 국방부 소속이죠. 국방부 소속. 국방부 소속.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사도 공무원 아닌가요? 검사도 공무원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변호사 등록을 안 하죠. 안 하고 보통 그러면은 검사 채용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네. 채용처럼 네네. 검사 공무원 이렇게 부르나요? 어떻게 불러야 돼? 지금은 인적사항이 가려진 채로 필기, 이 심층 면접, 어떤 주제를 가진 토론일 때도 있고 법적인 토론이나 법적인 지식을 따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성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4단계 정도의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서류 심사에서 학점하고 로스쿨 때 학점을 보죠. 그래서 학점하고 그동안의 이력 이런 걸 어느 정도 봐서 선발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통과한 후에. 네. 그러면 검사랑 판사는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혼자 활동하던가 아니면 기업에 소속돼 있는 거. 네네. 변호사님께는 두 가지 다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우영 정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판사님 가운데 앉아 있고 항상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혹은 이제 법리적인 다툼 이런 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변호사님들의 일의 일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법정에서의 모습은. 그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으로서 하는 일의 어떤 큰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면 변호사가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를 갖고도 뭐 분류해 볼 수 있을 거고 하는 일의 성격이 어떠냐를 갖고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의 성격이 어떠냐를 갖고 분류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송무 변호사, 자문 변호사 크게 그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송무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 물론 이제 법정에 가기 위해 미리 서면 작성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법정에 가서 구체적인 사건을 갖고 그 사건에 대해 원고 대리인, 뭐 피고 대리인 또는 뭐 고소 대리인, 피의자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송무 변호사라고 하고, 자문 변호사는 이렇게 법정에서 다퉈지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정한 쟁점, 일정한 뭐 정책, 예상되는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 자문을 제공하는 거, 이걸 이제 자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무법인에도 이런 송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자문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송무와 자문을 다 합니다만 그렇게 송무와 자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내 변호사 역시 송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송무가 아니라 회사의 정책, 특히 요즘 ESG 회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ESG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변호사분이라든가 또는 사내 감사, 사내 청렴 뭐 이런 쪽에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죠. 만약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네. 정말 다양하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전문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해양,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뭐 영업비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업비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법인에 따라 더 세분화된 것도 많고, 우리가 이제 크게는 뭐 형사, 뭐 민사, 뭐 행정,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다시 중분류가 있고 그 밑에 소분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 영역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와. 이혼 전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작권. 그렇죠. 네, 저작권. 세상만사 법이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전문 분야들은 법대를 나오셔서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되신 다음에 본인의 어떤 전공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을 새로 계속 공부해서 그 분야를 또 정확히 알아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 같은데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제도일 때는 다 거의 뭐 법대나 법대 비슷한 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이 전문 영역이라는 것은 법 자체가 전문 영역이 네네네. 아니잖아요. 이 전문 영역을 네. 법조인으로서 이제 다가가는 해석하고,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사법시험 제도일 때는 그 전문성 갖춘 분들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사법시험 붙고 변호사 하면서 이제 이 전문 영역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로스쿨 제도라서 네. 굉장히 학부 때나 아니면 대학 자기가 전공한 학과와는 상관없더라도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한 분들이 로스쿨에 오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미 로스쿨 올 때 물론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만 로스쿨 들어오실 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좀 더 다양화되긴 했겠네요, 확실히. 원래 로스쿨 제도가 그런 다양한 자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다양한 전문성이 보다 잘 활용되도록 하자 이런 이제 취지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조계도 이미 융복합의 세계가 행복하죠. 열렸군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경영학과 출신이나 뭐 좀 유관학과 출신들이 여전히 많고요. 이 로스쿨 제도가 과연 합당하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도 뭐 많고. 사법시험 존치나 사법시험 병행 이런 논의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그건 우리 공동체가 계속 논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사님으로서의 생활을 24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변호사라는 직업보다 검사라는 직업에서 하는 일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사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는 걸까요? 범죄를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답입니다. 네, 정답. 딩동댕. 끝인가요? 네.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이제 검사를 희망하고 시작하고 할 때는 좀 거창하죠. 거창한 표현을 이렇게 써도 이해해 주신다면 네. 뭐 정의의 수호자, 네. 형사사법 절차의 주재자, 뭐 공익의 대표자 뭐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제도가 어느 정도 그에 이제 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형사사법의 주재자라고 하기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지금 검사의 지위를 말씀드리자면 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고 형사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검사의 직분은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이 우리들이 가장 생각하는 일반적인 검사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검사하는 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형사사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 기소 여부. 기소 여부라는 것은 기소도 하지만 불기소도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공소 유지. 재판에서 이제 그 사람이 유죄를 받도록 하는 활동이죠. 그 다음에 형집행입니다. 형집행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유죄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 집행을 이제 지휘하고 총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소 여부 결정, 그리고 공소 유지, 형집행 이렇게 형사사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검사가 다 관여를 합니다. 근데 예전과 달라진 것은 수사권이 조정돼서 가장 이제 형사사법의 가장 최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을 조정해서 일부의 수사권을 이제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조금 조정된 상황이 있죠. 고소라고 하나요? 고발이라고 하나요? 그건 다르죠. 네네. 고소랑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주체에 자기가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것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 고소라 하고 자기가 아닌 거를 네. 고발하는 거.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 것을 할 때 네. 고발이라고 하죠. 그게 들어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단계별로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수사권 조정이 돼서 네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범죄 위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정해져 있죠. 고위 공무원 비리 뭐 이런 거죠. 그건 또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도 이제 관할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권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따져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마약 수사. 영화만 봐가지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약 수사. 액수가 네. 큰 경제사범. 그리고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패사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지금 뭐 뉴스 보셔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죄가 거기에 해당되냐는 다시 또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 시행령을 정하는 거 요즘 뭐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다 했을 때 검사님 수사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검사님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도 여러 명, 수사관 분들도 여러 명에서 팀을 만들고요. 일반적인 사건들은 다 우리가 검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검찰청에 가면 그 검사와 그 매칭된 수사관이 근무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사실이라고 하는데 검사실별로 이제 사건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죠. 검사실 구성은 어떻게 돼요? 검사실 구성은 검사, 수사관, 그리고 이제 실무관 분이라고 이제 행정적인 일을 이제 도와주시는 실무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수습을 받는 이제 검사가 거기에 같이 있기도 하거나 수사관이 2분, 3분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수사관은 공무원이신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검찰 공무원. 수사관으로 뽑는 거예요? 검찰직으로 공무원을 뽑습니다. 일단 수사관님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 공무원 중에 직역이 검찰직입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검찰 공무원 이런 식으로. 검찰 공무원이다 하면 사실 검사도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네. 검찰직 일반 공무원 중에 이제 수사관이죠. 진짜 모르는 세상인 것 같아요. 검사 그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다가 사실 말았었는데 네네. 형사사법에 이제 주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정부의 변호사 그리고 공익의 뭐 대변자 뭐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인데 친권 상실 청구를 하거나 할 때 검사가 청구권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을 때, 근데 그것이 필요한 일일 때 네. 검사에게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부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고 각종 여러 영역에 곳곳에 검사가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부를 대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소송의 상대방이 됐을 때 중요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이제 정부에 대리는 정부를 변론하는 그런 일을 맡기도 한다고. 예, 하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과 관련돼서 혹시 이렇게 뭐 오랜 세월 근무를 하셨으니까 재밌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화 이런 것들 있으시면 말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중앙지검 1층에 가면 이준 열사상이 있어요. 우리 만국평화회의의 고종 특사로 파견되셨는데 결국 말씀 못하신 아주 헤이그. 그렇죠, 헤이그. 네. 네, 그런 이제 일화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준 열사가 대한제국 검사 출신입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검사라는 예, 제도가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됐을 때 이제 우리도 유럽식의 형사사법 체계를 갖고 와서 그때 검사, 판사, 변호사 제도가 생긴 거죠.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대한제국이 오래 존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짧습니다만 이준 열사가 이제 검사 출신이고 네. 자랑스러운 검사로서 이제 중앙지검 이준 열사상이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친일 활동을 했던 한성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한성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성호도 대한제국 때 검사 출신인 거예요. 출신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인데 네. 저는 할 수 있다면 한성 임시정부를 넣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성 임시정부가 3.1운동 직후에 수립이 됐고 외국의 망명 정부와는 다르게 한성 임시정부는 국내에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각도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투표와 선거를 거쳐서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됐거든요. 물론 일제 감시를 피해서 된 겁니다. 근데 이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가 그러니까 비밀 회의가 이 친일 한성호의 집에서 열려요. 근데 그 이럴 수가. 한성호가 이르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거든요. 한성호도 멤버였어요? 멤버는 아니죠. 그래서 왜 한성호 집에서 열렸나 이거 생각해 보면 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제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네네네. 홍진이라는 분과 한성호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진이라는 분이 역시 그 대한제국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 수립에 굉장히 결정적인 일을 하고 나중에 상해 임정의 그 의정원 의장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이럴 것 같아요. 그 홍진이란 분이 한성호한테 너가 한때 동료였는데 그래도 너희 집이 안전할 거 아니냐. 네가 친일파니까. 하지만 너는 밀고는 하지 마라. 그러면 이 한성호가 얼마나 나름 어쨌든 갈등과 고민 끝에 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극적인데요. 요거는 제 추측인데 요 부분 제 추측이지만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홍진이라는 분이 또 재밌습니다. 홍진이라는 분이 검사를 태업을 하다가 그만두세요. 어떻게 태업을 하냐면 일을 게을리하거나 엉터리로 하는 거죠. 이제 대한제국 처럼 대한제국 수립이 됐는데 정작 검사는 일이 의병을 뭐 기소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기소를 안 하고 뭐 엉터리로 뭐 기소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일제 강점되기 전에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일제 강점된 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 홍진이라는 분도 자랑스러운 검사 선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이런 재미난 우리 근대사에 이 검사와 관련된 재미난 이런 숨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직업 세계에 진출하실 때부터 이 세계가 이럴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럴 거라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어느 직업이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 실제 업무를 했을 때랑은 너무 다르니까요. 제가 바로 그걸 여쭤보려고 저도요.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직업을 정할 때는 그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분야로 가겠다는 걸 정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신 계기가 있는지 하는 걸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런 게 조금 달랐다 하는 거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는 그 뭐 천문학하고 물리학을 또 공부하고 싶어 했었어요. 물리학하면 얌얌쌤인데. 물리학하면 얌얌쌤이라는 건 물리학을 너무 사랑해서 모르는데 사랑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법대도 가고 싶어 했나 봐요.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때 막연히 이제 법대에 가고 싶어 했던 건 틀림이 없고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된 친구가 너
검사하냐 이렇게 원래 너 중학교 때 꿈이 검사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중학교 때 꿈이 검사가 있었나 하는 걸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혹시 허세였을까요?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문이과를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저희 때는 있었으니까 나눌 때 법대를 가겠다고 문과를 지망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문학이나 물리학 하고 싶어서 선생님께 이과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과에서 한 명이 오면 너를 바꿔주마. 그러셨는데 되게 특이해. 아니 원래 그래요. 원래 아, 그랬어요. 진짜 옛날인 거죠. 끝까지 기다렸는데 바꾼 애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문과 희망으로 잔류돼서 문과를 간 거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생이 우연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하면 행운과 다른 사람 도움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삶에 만족 못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제가 물리학과를 안 가길 잘했다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환이 안 된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물리학을 너무 사랑하지만 제 머리로는 물리학을 할 머리가 아닌 거예요. 물리학을 만약에 제가 전문을 삼았으면 좌절했겠다. 내 부족함 때문에. 법대라는 건 사실은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면 되는 거지만 물리학은 어떤 천재성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으로 물리학을 안 하게 된 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대 가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법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법대를 진학을 했는데 86학번이고 그 시기는 시대적으로 그 입학식 때부터 이제 최루탄 맞고 들어간 시기예요. 방황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88년도에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인지 그 다음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0년대에 미시시피주에 흑인 인권운동하는 인권운동가들 3명이 실종된 사건을 다루고 파헤치는 영화입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KKK단이 이제 뒤에 숨어 있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수사를 해서 성공을 하죠. 제가 얼마나 몰랐냐면 그게 이제 검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제가 검사 되겠다고 생각한 최초가 그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사관이더라고요. FBI 수사관이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검사 수사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FBI 수사관들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겠다고 확실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여담입니다만 미국 FBI 수사관들은 뭐 변호사 자격 있는 수사관들도 많아요.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FBI 수사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FBI 수사관과 이제 당연히 미국 뭐 연방검사 같은 협력 관계에 있겠죠. 그 당시 이제 그 사건의 이제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관여했던 분이 제가 나중에 미국 법무부 인권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갔더니 그 인권국장 이렇게 쭉 역대 인권국장 중에 한 분이 인권국장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분이 관여했던 일 때문에 검사하고 싶었는데 가서 그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쭤본 것처럼 막상 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이런 점이 많이 다르다. 내가 생각했던 검사의 삶과 실제로 살아본 검사의 삶이 장단점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달랐다? 저는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수원 다닐 때 검사 시보를 합니다. 그 4개월간 시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검사가 됐으니까 그때 시보 때 본 모습이 거의 뭐 그대로니까 이제 그 차이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예상했던 것과 검사 뭐 시보하면서 겪었던 것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검사님의 삶과 변호사님의 삶, 물론 하는 일 자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한 분이 겪으신 거잖아요. 어떤 점들의 차이가 있던가요? 검사일 때는 보람이 그냥 일만 하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만 하면.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으면 그건 오로지 나를 위한 뭐 취미 활동이나 뭐 하여튼 여가 활동으로 해도 뭐 마땅하다. 뭐 이런 생각 이제 쉽게 할 수 있었다면 변호사도 여전히 이제 보람을 느끼죠. 근데 변호사는 어쨌든 이 첫 번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하다는 게 의뢰인이 뭐 거짓 주장을 하는 것에 충실하자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예를 들자면 거짓말한다고 제가 느끼면 의뢰인에게 이러이러한 점에서 당신 말을 좀 저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인정을 못 받을 테니 얼마나 예를 들자면 형사사건이라면 형량이 불리하겠습니까? 차라리 인정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렇지만 의뢰인이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저로서는 방법이 아니라고 없죠. 하는 네. 것에 대해 제가 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변호사는 하는 일이 늘 정말 진정으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정말 억울함이 밝혀지고 우리 말이 진실이고 그게 밝혀져서 보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검사와는 네. 다르게 그런 이제 보람의 측면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네. 대신에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는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 친한 친구가 야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네네. 일반적인 데까지는 조언을 해줘요. 이거는 이렇다. 근데 네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언제 사건화가 될지 모르니까 네. 야 더는 내가 대답해주기가 어렵다. 내 신분으로서의 조심성 네, 네. 같은. 친한 사람도 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변호사가 되니까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장점이 있고 또 뭐 제가 이제 여러 기관에서 뭐 일정한 직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일하는 기관들은 무슨 큰 돈을 버는 그런 기관들은 아니에요. 네. 이제 변호사로서 신분이 자유로우니까 검사 때는 그런 걸 못 하거든요. 네. 공무원이 이제 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뭐 할 수 없죠. 예, 네. 이런저런 직책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이제 전문적인 나름의 능력을 여러 기관에서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박 사장님은 만약에 둘 중에 물론 우리는 둘 다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할 수도 있죠.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전 검사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하고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네. 그 저도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그런 거 되게 변호사의 삶이 정의의 편에 서고 약자를 도와주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되게 고뇌하는 변호사의 모습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역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만 봐가지고. 네네.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님은 좀 되게 외로울 수도 있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쪽이 사실 훨씬 더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변호사로서의 가지는 그 자유로움을 네, 만끽할 수 없는 게 전 또 좀 속상할 것 같네요. 갑자기 감정을 이입했더니.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개인적으로 이제 진로 선택의 계기를 여쭤봤는데, 제가 암암리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무슨 자료죠? 어디서 같이- 입수하셨어요? 같이 살고 계신 배우자님께서는 판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네. 판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여쭤보려고. 네네. 물론 물론 이거는-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죠? 네, 판사가 하는 일. 재판하는 게 재판하는 게 판사 결정을 내려주고 법대로 판단하는 게 판사님과 하는 일이죠. 어떤 게 궁금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하는 일이 있지 않나요? 재판을 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네. 그리고 각급 선고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선고관리위원회는 이제 헌법상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별도의 기관인데 선고관리위원회니까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을 이제 돕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급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여러분들이 맡는데, 그 중에 이제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그리고 위원장은 원래 허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것과 재판과 다른 성격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일을 한다. 야, 하는 그건 게 되게 놀라운 네. 일이네요. 거 봐요. 물어보길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을 하기 위해 판사님들이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자료들을 다 읽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자료라는 것은 검사 쪽에서 제출한 것? 피고인이나 변호인.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형사 사건은 그럴 거고요. 네. 형사 사건은 검찰에 제출한 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게 있을 거고 민사는 이제 원고 소송, 원고 피고 네. 쪽에서 제출한 게 있겠죠. 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도 이 보고. 재판정에서 네. 재판정에 심리를 해야죠. 심리를 하는 게 의견들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하고 어디 감정 같은 걸 의뢰를 해서 감정 결과를 받아보기도 하고 네, 그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도 결론을 나가시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 나가기도 하죠. 판사님께서. 그럼 헌법재판소는요,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헌법재판소는요, 지명. 법원이나 검찰은 네. 각급 법원과 각급 검찰청이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헌법재판관들 딱 인원이 정해져 있죠. 네. 헌법재판관들은 다 굉장히 경력이 많은 아. 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할 때 대법관만큼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하시죠. 네. 이 헌법재판관들은 뭐 법원에 오랜 이제 법관 생활 하다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오래 하다가 지명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 교수를 오래 하시거나 뭐 변호사를 오래 하시거나 하여튼 상당한 많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되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네. 헌법재판소 연구관입니다. 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처음부터 연구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연구관으로 파견 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정 기간만 가는 거니까 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망을 하죠. 헌법재판소 제도가 우리가 이제 운영된 지가 꽤 돼서 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헌법재판관이 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도가 된 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중에서 헌법재판관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 혹은 대학생들 그들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조금 그들이요? 그들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볼게요. 따뜻한 애정의 시선으로다가 네네.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오랜 세월 그쪽 분야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법조인에게 좀 더 맞는 어떤 성격적 기질 왜냐하면 자신한테 안 맞는 일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아는 게 되게 진로 선택에 중요한데 요러요러한 기질이나 성격이 조금 더 그래도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네, 물론. 어, 꾸준하고 성실하고 네. 진지하고 동감 능력, 동정심 공감 능력이. 이런 것이 있는 성격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라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는 이것에 적합한 능력이냐와는 다른 문제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자질이나 품성을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못 갈 것 같아서 성실함은 많이들 갖추고 있을 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공감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 네. 제 일화는 아닌데요. 뭐 저도 네. 좀 비슷한 심정이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 검사가 사람을 처음으로 직접 구속을 한 거예요. 불구속으로 온 사람을 수사를 더해서 구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굉장히 울었대요. 울고 뭐 흔히 이제 제가 검사할 때 이 상사들한테 들은 얘기가 내가 구속할 사람한테는 다정하게 잘해줘라.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야 된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이렇고 당신은 합당한 구속 사유가 있어서 구속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들은 네. 얘기시겠지만 도둑놈도 할 말은 있다라는 말이고 누구든지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크게 지은 사람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네.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구속이 되면 나한테 악감정을 갖고 구속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진지하게 뉘우칠 기회도 네. 없어집니다. 검사 개인도 공연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그 울었다는 것은 약간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했다는 사실이 괴로운 거예요. 검사가 필요한 자질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심성이 있어야지 함부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두려워서 구속을 안 하면 그렇죠. 더 큰 그렇죠.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감수하고 해야 되는 자세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자세의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셨거나 혹은 어려움을 느끼셨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은 어떻다. 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선 이 직업을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모든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법대를 가라. 물론 추천합니다. 근데 안 하실 수 없어. 네. 법조인이 뭐 최고의 직업이고 법조인이 되면 뭐 소위 예전에 뭐 영감님이 됐다고 그런 네. 말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볼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 그렇게 네. 보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많은 이제 다양한 직업 중에 한 가지로 봐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법조인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꿈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뭐 변호사를 하지만 젊은 분들이라면 범사로서 사회정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도 젊게서 시작한다면 지금은 나이 들어서 변호사를 하지만 당연히 다시 검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검사가 굉장히 보람된 영역이다. 네.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법조인이 만능이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우리 모든 일들이 재판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이런 요즘 점점 그런 경향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법조인들은 사실은 법을 다루는 많은 영역 중에 사후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해석을 하는 게 주로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도 물론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합니다만 이런 정책과 관련된 일은 꼭 법조인이 되어야만 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정책, 입법의 영역에서도 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법 진짜 모르는 사람이니까 진탐 인터뷰하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리려고 해요. 이 자리에 기꺼이 나와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신 박두순 변호사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사실은 더 많지만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진탐 인터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저희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함께 진행해 주신 멤버님들과 박두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